성격이 유전으로 결정된다는 말. 오히려 저는 MBTI도 사실 어느 정도는 신뢰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타고난 성격이 어떤 사람들이 건강 상태가 마음가짐만으로도 성격이 바뀔 수. 마음가짐만으로는 힘들 것 같고, 부모님이 내향적이면 자식들도 좀 조용조용하고 내향적이 하지만 유전자 효과는 상당히 강하기는 하다. 안녕하세요. 과학으로 세상을 깊게 바라보는 시간. 오늘 과학입니다. 울산과학기술원에서 근무하는 심혜림입니다. 오늘 박사님들 같이 우리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요. 이번에는 훨씬 더 흥미있는 주제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에 대해서 소개를 5만 배 신나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알기로 오늘 주제가 이제 성격과 유전자, 성격이 과연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것이냐, 유전이 아니라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냐,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성격이 유전으로 결정된다는 말,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고 생각을 하신가요? 유전적으로 모두 결정되지 않지만 유전자는 분명히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유전자는 우리의 청사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구조를 만들어내는 정보들이 유전자에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상당히 많은 성격의 요소들이 유전자 안에 있고, 대신 그 구조를 틀을 잡아서 이렇게 얼개설개 만들어 놓은 구조를 조금 더 세련되고 정밀하게 만드는 데는 우리의 경험과 환경이 그런 역할을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전자적인 요인 외에 이런 뇌 활동이 또 성격과 연관된다는 연구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뇌구조나 신경 전달 물질의 차이 같은 생물학적 요인이 성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도박에 빠져있는 사람들, 약물에 빠져있는 사람들, 아드레날린 시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신경 수용체나 신경 물질의 분비나 이런 데에서 이상이 생기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충분히 영향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감정의 중추라고 하는 게 편도체라고 이제 뇌 안에 있는 건데, 감정이 조금 풍부한 사람들은 그게 조금 더 크다라는 그런 연구도 좀 돼 있는 것 같고, 유전자라는 거는 우리를 만드는 기본 설계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까지는 큰 영향을 끼친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이 성격이 뇌의 작동 방식과 연결이 된다면 외향형과 내향형의 뇌는 다르게 반응을 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런 연구도 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외향형인 사람들한테서는 조금 크게 나오고, 그 다음에 내향형인 사람들은 종합적인 사고를 하는 데가 여기 앞에 있는 전두엽인데 그쪽이 조금 더 발달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들이 좀 있긴 한데요. 사람에 대한 연구라는 게 굉장히 정확하게 나눌 수 있는 선이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경향성이라고만 봐야지 그게 절대적이라고는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한의학적 관점도 이 체질이라는 개념이 성격이나 행동 경향까지도 결정을 한다고 봐도 될지, 혹은 이 체질이 어떤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지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한의학에서 체질을 얘기할 때는 동의수세보원이라는 책이 이제 사상 체질에 대한 책인데, 목차를 쭉 보면 성명론, 사단론, 칠정론, 장부론 어쩌고 이렇게 쭉 나갑니다. 이게 뭐냐면 타고난 성격이 어떤 사람들이 건강 상태가 그 성격 때문에 어떤 식으로 정해지게 되고, 그래서 질병도 다르게 온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에 와서 보면은 건강 상태와 성격은 굉장히 연관성이 깊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요즘 이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같은 특징들이 있는 사람은 이제 감정 조절이 현저하게 부족할 때 이제 나타난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특별하게 태어난 어떤 유전적인 것으로 봐야 할까요? 유전적인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어서 내 어떤 부위에 발달을 좀 막는다든지 아니면 구조를 좀 뒤틀리게 만든다든지 하면 그런 게 이제 뇌질환 또는 이제 우리 정서질환 쪽으로 나타날 수 있어서 분명히 유전적인 요인도 있지만 특정 돌연변이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이제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환경적인 스트레스가 가해져서 그 사람의 성향을 조금 더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같은 극단적인 성향으로 좀 만들어가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뇌가 관련해서 뭐 왼뇌형, 그 좌뇌, 우뇌, 실제 연구 현장에서 보면 이런 구분이 정말 좀 근거가 있나요? 좌뇌가 하는 일과 우뇌가 하는 일이 좀 다르긴 해요. 언어의 영역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좌측
축지엽 쪽에 있다고 알려져 있고 좌뇌가 발달하면 어떤 성격이 나타나고 우뇌가 발달하면 어떤 성격이 나타난다는 거는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좀 힘든 것 같아요. 보통 이게 좌뇌가 발달을 하면 언어도 잘하지만 좀 더 이성적이다 뭐 이런 평가를 하고 우뇌가 발달하면 조금 더 감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은 신기하게 오른쪽에 관련된 모든 거는 왼쪽 뇌에서 관여를 하고 있고 왼쪽에 관련된 모든 거는 오른쪽 뇌에서 관여를 하게 돼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오른손잡이고 오른발잡이에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왼쪽 뇌가 훨씬 더 발달하는 게 맞고 그러면 모든 사람이 좌뇌형이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걸 보면 좌뇌형과 우뇌형을 구분하는 거는 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우리 뇌는 우리 전체적으로 좌뇌건 우뇌건 역할이 좀 다를 뿐이지 결국에는 다 모든 걸 다 섞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하는 거는 좀 과학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MBTI를 볼 때도 그 사람을 그 MBTI로 보지 말고 그냥 어떤 특성을 가진 그런 부분으로만 인지를 하는 게 좋다는 얘기를 하는데 좌뇌 우뇌도 마찬가지 그런 부분을 가진다고 해도 될까요? 오히려 저는 MBTI도 사실 어느 정도는 신뢰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 그러세요? 예, 그게 자기의 성격을 자기가 판단하는 건데 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평가해 주는 게 더 정확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별자리나 혈액형이나 이런 거보다는 훨씬 더 믿을 만한 정보인 것 같고 모든 거를 이제 이분법으로 나눠 놓은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문제라면 문제일 수 있는데 사람이라는 게 이분법으로 성격을 나눌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어느 정도의 경향성을 볼 수 있을 뿐이지 그게 뭐 전부는 아니겠죠. 얘기 나온 김에 전 박사님들 MBTI가 좀 궁금하거든요. 혹시 MBTI 좀 여쭤봐도 저는 될까요? INTP. 아, 젠틀하시고 시간 칼같이 맞추실 것 같아서 약간 제이 같은 느낌이 저는 있었는데 전혀 아닙니다. 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매년 지각이었습니다. 되게 전호만 박사님은 저는 ENFJ가 나오긴 하는데요. 어머 저랑 똑같으세요. 아, 그래요? 뭔가 잘 맞는 것 네, 같았습니다. 그랬었습니다 저도. 특히 어떨 때는 E 나오고 어떨 때는 I 나오고 약간 그러고 NTJ 저는 항상 F를 지향하는 T라고 얘기하고 다니는데 가족분들도 동의를 하시는 거죠? 잘 모르겠습니다. MBTI가 과학적으로 의미가 있다, O, 없다, X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아, 오, 모르겠다. 이번에는 좀 다양하게 나왔어요. 저는 MBTI는 자연과학 쪽에서는 좀 설명하기 힘들겠지만 뭐 심리학이나 이런 쪽에서는 충분히 설명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뭐 사실 여기가 맞긴 한데 약간 조금 더 돌아서 이렇게 돌렸습니다. 넌 왜 그래? 아, 넌 T야? 아, 네가 P라 그렇구나 라고 하는 상대를 허용해주는 도구로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같이 있다. 다양성을 볼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네, 네, 되는 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연 현상에서 이렇게 보게 되는, 관측하게 되는 현상들은 대부분 카테고라이즈 돼서 우리가 이제 어떤 특정한 성격을 지닌 것들로 나누어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데서 사실 과학이 이제 시작하고 왜 그런 표현이 나타날까? 왜 그런 현상이 생길까? 라고 하는 거에서 우리가 질문, 궁금증이 생기게 되는데 성격도 MBTI가 그런 점에서는 어떤 사람의 성향, 성격을 카테고라이즈하고 분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도구인 것 같은데 제가 X를 든 이유는 과학이 아직 그거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과학의 부족함이 있지 않나. 그래서 와. 과학이 성격을 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을 하려면 아직 시간과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해서 아직은 과학의 영역이 아니지만 미래는 제가 O로 돌리게 되는 과학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흥미로운 설명이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요즘 애견남, 애견녀 이런 용어들이 있거든요. 타고난 에너지는 이제 유전으로 인해서 좌우 된다, 안 된다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 둘, 셋. 보통 보면 가풍이라는 게 있어서 화끈한 성향을 지는 집안에서는 자식들도 좀 화끈하고 부모님이 내향적이면 자식들도 좀 조용조용하고 내향적이고 그래서 가풍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유전의 힘은 굉장히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모든 걸 결정하지 못한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왔기 때문에 유전자 영향이 있지만 그게 모든 걸 결정하지 않아서 이제 질문에 좀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중간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유전자 효과는 상당히 강하기는 하다. 네. 성격이 한번 정해지면 평생 안 바뀐다. 하나, 둘, 셋. 성격의 성향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다. 물론 뇌의 가소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연결망은 당연히 바뀔 수 있겠지만 큰 틀은 안 바뀌는 게 아닌가. 맞는 것 같습니다. 큰 틀은 안 바뀌지만 그래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정도가 저도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마음가짐만으로도 성격이 바뀔 수 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하나, 둘, 셋. 네. 제가 예전에 아주 즐겨보던 예능 프로에 노홍철 씨가 나오셔서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거다라는 말을, 전 그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네, 왜냐하면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으니까. 성격이나 기분 같은 것들이 우리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환경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바뀔 수 있는 가소성이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O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네. 마음가짐만으로는 힘들 것 같고 근데 그 마음 먹은 거를 이제 실천을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성격이 조금은 바뀌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X를 선택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우리가 루틴하게 해왔던 성격은 땡땡이다. 이 정의로 마무리를 지어볼까 합니다. 성격은 습관이다. 웃는 것도 습관이고 화내는 것도 습관이고 성격은 변화다. 노력을 통하면 좋은 성격, 좋은 성품을 갖게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많은 분들이 좋은 성품과 성격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면 조금 더 행복하게 사실 수 있지 않을까. 성격은 고치긴 힘들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다. 성격은 무지개다. 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성격은 유전자일까라는 주제로 이 세 분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우리 같이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유전이든 환경이든 이 결국 성격이라는 것은 나를 이해하기 위한 과학의 언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성격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실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